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제76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현재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고요. 2번.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3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 될 거고요. 4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아니고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해야 될 것입니다. 정답 4번. 문제 2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미실현 보유 손익 어려운 용어인데 즉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평가 손익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바로 간다 그죠?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맞고요. 참고로 실현 보유 손익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그거는 처분 손익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진행합시다. 2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고요. 3번.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4번이 보나마나 정답 되겠네요. 지분증권과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렇지 않죠? 지분증권, 주식을 말한다 그죠? 주식과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반드시 매도 가능 증권은 분류하지 않죠. 자, 하나씩 분석해 보면 주식의 경우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매도 가능 증권 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지문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 자, 채무증권은 여기서 분석했잖아, 그지?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요 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러면 채무증권이 매도 가능,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단기 매매증권 또는 매도 가능 증권 둘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요 지문 틀렸고 그래서 정답 4번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재무상태표에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기한다. 맞는 듯해 보이지만 틀렸다 이겁니다.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한다 그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어디에서 차감하는 겁니까?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고 액면 금액에서 차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고 정답이고요. 자, 앞으로 시험 치실 분들 이러한 지문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시험 칠 때 굉장히 시간이 쫓기니까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발행 금액이라고 적겠어도 그냥 요거를 뭐 스쳐 파악 못하고 그냥 쭉 지문 읽고 맞는 거구나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지문 꼭 눈여겨서 분석할 수 있도록 연습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어디서 차감한다? 액면 금액에서 차감한 형식으로 표기한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지? 그러나 실수하기 쉬운, 놓치기 쉬운 지문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2, 3, 4 별표 하나 할까요? 이런 지문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잘 연습해 두십시오. 2, 3, 4 마저 분석해 봅시다. 2번. 유효 이자율법 적용 시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기 증가한다. 맞죠? 3번.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 시점의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그죠?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면은 그만큼 발행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4번.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작으면 할증 발행된다. 딱 키를 어디서 잡자고 있습니까? 액면 이자율 여기다가 키를 잡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작으면은 할인 발행이고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이다. 이렇게 딱 우리가 정리했었고요. 자, 요 지문 읽어봅시다.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작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액면 이자율이 더 크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액면 이자율이 더 크면은 할증 발행된다 이겁니다. 맞는 지문이다. 됐지요? 이렇게 문제 풀어 보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내용들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잘 파악해도 이런 거에서 이런 지문에서 실수로 놓쳐버리면 정답 찾는데 한참 헤맬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문제 4번. 다음의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3월 2일 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현금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에 격리부서에서 바로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회계 처리해 볼까요?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의 감소가 차변에 기록되고요. 뭐 금액은 뭐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대변에 원래는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가 2, 3일 정도 있다가 그 미지급 배당금을 차변으로 적어서 없애버리고 이제 현금 지급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데 요 회사는 어떻게 그날 바로 현금으로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굳이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계정하고 사용할 필요 없다 그죠? 대변에 바로 현금 이렇게 적으면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거래 판료소의 결합관계로 분석해 보면 차변 자본의 감소, 대변 자산의 감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산이 감소하고 불변 아니고 감소다 그지? 그 다음에 부채는 등장 안 했잖아 그지? 그럼 불변이지. 자본 감소한다 이겁니다. 정답 2번. 지웁니다. 문제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외 이익. 영업의 이익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 그지? 요거는 영업의 수익에서 영업외 비용을 뺀 거를 말한답니다. 요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렵니다. 임원 급여 이런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전혀 고려할 필요 없고요. 기부금 영업외 비용이다 그지? 이렇게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 마이너스로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 광고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외환차익 영업외 이익이다 그죠? 영업외 수익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로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이자 수익 영업외 수익이다 그죠? 플러스로 반영되어야 될 겁니다. 받을 엄에 대한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요거는 영업외 비용이니까 마이너스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동그라미 표시한 거 2개 더하고 세모로 표시한 거 2개 마이너스로 반영시키면 금액 얼마가 됩니까? 자, 150만 원 플러스 40만 원 마이너스 3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은 140만 원 나옵니다. 정답 3번. 지웁니다. 문제 6번. 원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접 재료비는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 원가가 증가한다. 맞습니다. 직접 재료비의 대표적 예가 자동차 만들 때
사용되는 타이어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 만들 때는 타이어가 4개, 자동차가 2대 만들어질 때는 타이어가 8개, 자동차 3대일 때는 12개, 이렇게 비례적으로 직접 재료비의 총원가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2번, 조업도가 무한히 증가할 때 단위당 조업도는 1에 가까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위당 고정비의 원가 행태, 그래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조업도 단위당 고정비 이렇게 볼 때 포물선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업도가 무한히 증가해버리면 결국 요 단위당 고정비는 어디로 가까워진다고요? 0으로 가까워진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요. 맞게 되려면 1이 아니고 0으로 이렇게 고쳐져야 될 것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4번 지문 마저 확인해 볼게요. 3번, 관련 범위 내 변동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불구하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그죠? 단위당 변동비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4번, 제품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비 요소로 인해서 단위당 원가는 감소할 수 있지만 단위당 변동비 이하로는 감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만드는 겁니다. 차 만드는데 여러 가지 원가가 들 것이고 그 원가에는 원가 행태로 볼 때 고정비 원가 행태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변동비 원가 행태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고정비에 대한 단위당 원가가 떨어지니까 총 원가 자체는 감소할 거다 이겁니다. 그러나 타이어 바퀴 설명드렸습니다. 자, 자동차 만들 때 어쨌든 타이어 4개는 반드시 들어가니까 그 타이어 4개 값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총원가가 감소는 하지만 타이어 값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자동차 만드는데 반드시 타이어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지문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지문 맞는 것이고요. 따라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가장 맞는 것은 추적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합니까?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합니다. 정답은 1번. 문제 8번. 주식회사 학동은 단계 배분법을 사용해서 원가 배분을 하고 있답니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립 부문에 배분될 보조 부문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전력 부문 먼저 배분한답니다. 단계 배분법이 나왔네요. 단계 배분법은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죠? 뭐부터? 전력 부문 먼저 배분한답니다. 서포트 부문이 있고요. 제조 활동을 하는 부문이 있습니다. 서포트 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보내야 된다 이겁니다. 서포트 부문이 두 가지가 있네요. 전력과 관리. 자, 먼저 전력 부문 거를 먼저 배분해야 된답니다. 20만 원을 다른 부문으로 배분을 해야 되고 비율이 10%, 50%, 40%로 배분하면 된답니다. 자, 20만 원 곱하기 10%는 2만 원이고요. 50%는 10만 원이고요. 40%는 8만 원입니다. 아이고, 8만 원. 됐고요. 자, 이제 관리 부문의 원가를 다른 부서로 보내야 됩니다. 자, 관리 부문으로 집계된 원가가 애당초에는 70만 원이었는데 전력 부문으로부터 2만 원 받았다, 그지? 그러면 배분해야 되는 원가는 72만 원이 될 거다 이겁니다. 72만 원을 배분하는데
관리 부문에서 전력 부문으로 준 게 10% 있지만 요거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후순위의 부문이니까. 따라서 72만 원을 요렇게만 보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72만 원 곱하기 30 플러스 60, 90이다. 그죠? 90분의 30 요렇게를 계산해 보면 24만 원 나옵니다. 24만 원을 이렇게 조립 부문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72만 원에서 24만 원 뺀 나머지는 여기로 보내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제 배분 끝났고 정답 확인하면 되겠네요. 조립 부문에 배분될 보조 부문의 원가를 찾으랍니다. 조립 부문으로 배분될 보조 부문의 원가는 10만 원 플러스 24만 원이 될 것입니다. 요거 두 개 합해 보면 정답 34만 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9번. 주식회사 강선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직접 노무 시간당 5,000원이고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이 220시간,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00시간이다.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120만 원일 경우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일까? 우리 많이 풀어보았던 문제다. 그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예정 배부액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죠?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로 계산했습니다. 자, 제조 간접비를 뭐 기준으로 배분합니까? 직접 노무 시간당 어쩌고 저쩌고라고 되어 있네요.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배부한다 이겁니다.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요? 200시간이라고. 자,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5,000원이라고 바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오케이. 200 곱하기 5,000 이렇게 계산하면 예정 배부 금액이 톡 튀어나옵니다. 200 곱하기 5,000 하면은 100만 원 이렇게 계산되고요. 이게 예정 배부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120만 원이랍니다. 실제 발생액은 120만 원이고 예정 배부된 거는 100만 원이고 그러면 과소 배부라고 볼 수 있고요. 금액은 얼마? 20만 원이지 뭐. 20만 원 과소 배부 요게 정답이고요. 정답은 20만 원 과소 배부되어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예정 조업도가 아니고 실제 조업도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고 따라서 이 자료에서 실제 조업도 200시간과 그 다음에 예정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조업도 220시간 요 두 개가 지금 제시된다고 자료가. 요 두 개 자료 중에서 요거 말고 요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다음은 공손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비정상 공손은 비효율적인 작업 조건으로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쫙 계산시켜버리면 비정상 공손은 없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비정상 공손 원가는 회피 가능한 원인이고 맞죠? 또 위에서 말한 지문하고 똑같은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비정상 공손 원가는 회피 가능하고 비정상 공손 원가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맞는 지문이다. 3번 비정상 공손은 정상 공손은 비정상 공손은 회피 가능한데 정상 공손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생산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 공손입니다. 정상 공손은 회피 불가능 원인으로 효율적인 작업 조건에도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1, 2, 3번 지문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정상 공손 원가는 단기의 검사 시점을 통과한 양품에만 배부하고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는데 뒤에 부분이 틀렸네요. 정상 공손 원가는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제품 원가로 처리해야 될 겁니다. 왜? 효율적인 환경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원가다 보니까 제품 원가로 넣어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1번 법률에 따라서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 어차피 나라에 내는 거잖아 그지? 이런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다. 2, 3, 4 지문 마저 확인해 볼게요. 2번 사업자가 폐업할 때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길게 풀었었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폐업 시 잔존 재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겁니다. 3번 사업자가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길게 풀었었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개인적 공급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고.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4번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터치하지 않지만 딱 하나는 도저히 못 봐준다.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거지 뭐. 특수관계인한테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짜로 제공하는 거는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다.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원양업 및 위탁 판매 수출 공급 시기 언제입니까? 위탁 판매 수출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죠? 위탁 판매 수출 위탁 판매하고 똑같은 논리라고 했습니다. GS 홈쇼핑에 우리 물건 좀 팔아주세요 라고 맡기는 게 위탁 판매입니다. 언제가 공급 시기입니까? 수탁자인 GS 홈쇼핑이 물건 팔았을 때가 공급 시기다. 위탁 판매 수출은 우리나라에 있는 GS 홈쇼핑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아마존에 위탁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가 공급 시기라고요? 아마존이 물건 팔았을 때다 이겁니다. 그거를 우리 법 규정에서는 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질문이다. 2번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신발 만들어 가지고 그 신발을 중국으로 바로 수출해 버리는 것을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이라고 했습니다. 언제가 공급 시기라고요? 베트남 공장에서 신발 완성돼 가지고 중국으로 쏴줄 때 그때가 공급 시기다. 위탁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고 그 외국에서 외국으로 쏴줄 때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였다 이겁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고 정답 2번이다. 3번, 4번 계속 확인해 볼게요. 외국 인도 수출 이거 뭡니까? 캐나다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샀다가 마진 20만 원 붙여가지고 120만 원에 그거를 다시 인도네시아로 팔아먹어 버렸다 이겁니다.
원칙은 우리나라로 가지고 왔다가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져가야 되지만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죠? 그냥 소유권만 우리한테 넘겼다가 물건 자체는 바로 캐나다에서 인도네시아로 바로 쏴주는 것. 그런 것이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했습니다. 공급 시기가 언제라고요?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건 쏴줄 때. 외국에서 해당 지역가 인도될 때 이때가 공급 시기라고 했다 이겁니다. 맞고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뭡니까? 수출하는 거지 뭐. 수출할 때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라고 했습니다. 4번도 맞는 것이다. 우리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공급 시기다 그죠? 그런 것들이 출제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지웁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론적으로는 크게 중요성이 없는데 실무에서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끔 써먹는 일이 있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자, 확인해 봅시다.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 금액 또는 결제 금액에 대해서 2.6%를 곱한 금액을 납부액에서 공제한다. 원래는 1.3%만큼을 공제해 주는 게 원칙인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2.6%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2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의 각 과세기간별 한도는 500만 원이다. 한도가 있는데요. 연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각 과세기간별 한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 지문이 틀렸다 이겁니다. 1년 한도가 500만 원이다. 3번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법인은 적용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중에서도 이렇게 규모가 큰 개인 사업자는 적용 안 해준답니다. 그 기준이 10억 원이래요. 10억 초과하면 적용 안 한다. 이것도 맞고요. 4번 법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다. 따라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문제 통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지요? 넘어갑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적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맞지요? 이제 사망했잖아. 그죠? 그러면 딱 그날이 종료이 된다고 했습니다. 3번. 신규 사업자의 사업소득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요게 틀렸다 이겁니다. 사업을 개업하고 폐업하고 이런 것들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업 개업하고 폐업하면은 사업 소득이 언제부터 생기냐, 뭐 언제까지 끝나냐, 그거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라고 했었다. 따라서 3번 질문이 틀렸고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그래서 사망하거나 출국해버리면 그때 과세기간이 좀 바뀔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1번 프리랜서 저술가 등이 제공하는 50만 원의 인적 용역 소득, 기타 소득이다. 그죠? 이런 거 당연히 원천징수 되어야 되고요. 2번 일용 근로자가 지급받은 20만 원의 1급여, 이것도 당연히 원천징수 되고요. 3번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100만 원의 보통예금 이자 소득 당연히 원천징수 됩니다. 4번
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의 뇌물로서 국세청에 적발된 경우의 기타 소득, 요거는 그 성격상 원전지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는 기타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뇌물을 주면서 그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요거는 원천지수 하겠습니다라고 떼고 뇌물 주겠습니까? 이상하다, 그지? 당연히 원천지수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답 4번. 지금까지 제76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